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용호입니다. 청양에서는 4년간 이어진 학교 폭력이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됐고, 최근 충북 옥천에서는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자퇴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협박, 갈취, 집단 가해, SNS 조롱까지 폭력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양상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는 충분한지,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선미 대전 유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여지원 법률사무소 청록 대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협박을 했고, 갔다 오고 나서 분리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만 이행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갈등을 관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청양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기에도 이제 거북한 이제 범행 수법으로, 폭력 수법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이 있었는데, 먼저 교수님께 이번 사건의 개요랄까요? 어떤 개요도 좋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즉 고등학교를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장기간에 걸친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도 이 피해 학생은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점은 가해 학생과 그리고 그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해 학생의 처벌과 교화보다도 좀 피해 학생의 지금 상황과 치료와 회복에 대한 것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서선미 센터장님께서는 직접 상담복지센터장을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도 접하실 거 아니에요? 이번 청양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어떤 학교 폭력의 양상이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근에 학교 폭력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다음에 물질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다음에 그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피해자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정서적인 폭력, 이러한 심각성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껴지는 거는 이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한 존엄한 인격체 에 대한 침해,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손상을 받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정서적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요즘의 학교 폭력의 또 새로운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청양 사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청양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피해자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피해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공동체에서 좀 잘 담아내주지 않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삶이 침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당히 많이 의심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생겼을 수 있었겠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심리적 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참 심각한 양상 같아요. 이 학교폭력의 양상이 점점 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수법도 진화하고 은밀하게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좀 대책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지원 변호사님께서는 그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도 맡으시고 그래서 이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법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요즘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좀 체감하고 있고요. 네. 학폭위 사건도 예전에 비해서 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좀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청양 사건처럼 그 사안의 그 중대성이 심각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본 사안은 특히나 또 좀 사안이 심각했던 것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입 영상에서 이제 2.1% 증가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자꾸 는다고 말씀을 좀 보여드렸는데 11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체감이랄까요? 센터장이 뭐 직접 진짜 그래요? 네. 실제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좀 더 심각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그 수치로만 우리가 예. 볼 게 아니라 그 저변에는 더 많은 학교 폭력의 그러겠죠. 그런 유형들이나 양상들이 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여지원 변호사님은 좀 어떠세요? 이 어떤 수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셨을 때 더 어떤 그 증가세 직접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그 예전에는 학교 폭력 관련된 상담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이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정말 그 관련 상담이 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좀 느끼는 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폭력, 뭐 금품 갈취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폭력 신고가 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관계에서 있었던 언어 폭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학교에서의 적응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교 폭력을 하고 이제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점점 더 이제 학생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그 학교 폭력 신고 접수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수면 위로 나오면서 어떤 가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양상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저 이도선 교수님께서는 경찰 관련 이제 범죄 관련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그 학술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양상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 변호사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굉장히 좀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이 아직 미숙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거기서 복잡하게 얽혀지는 이런 문제들이 그 부가적인 어떤 뭐 따돌림과 또는 뭐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 관리자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기존의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도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좀 최근의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제가 여쭤볼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뭐 학교 폭력도 범죄니까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제일 중요한 게 경찰도 그렇고 교육 현장도 그렇고 초동 대처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해자 피해자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청양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을까요? 초동 대처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도 그 일선에 그 학교 폭력 담당하는 선생님들 몇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이 즉각 분리 조치는 대부분의 이제 일선 학교는 아주 즉각적으로 명확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네. 공교롭게도 이번 청양은 이 학교 폭력 사안을 접수한 그 다음 날 수학여행을 출발한다라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여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을 귀가시킨다든지 또는 별도의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모든 교사나 직원 선생님들이 이동하는 학교에서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과 동시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지원 부서에서 이런 학교의 중대한 행사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분리 조치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센터장님께서도 뭐 비슷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초기 대응,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양 사건뿐만 아니고 제대로 좀 현장에서 그 잘 적응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이 사건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하는 게 과연 맞나는 거에 대한 좀 네. 궁금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 그 자체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물론 피해자의 그런 안전 확보, 그다음에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 분명히 분리 조치는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이 분리 조치만을 하고 그다음으로 이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한 절차대로 행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분리 조치가 됐더라도 피해자의 이야기, 그다음에 가해자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좀 들려지고 네. 그거를 좀 충분히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된다면 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좀 중심이 돼서 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화 모임을 하거든요. 네.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직접 만나서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화 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했던 그 당사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런 자리가 좀 금방 좀 빨리 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도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초기 대응에서는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모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매뉴얼대로 이제 해야 한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적응할 때 잘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여지원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이 초동 대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뭐 절차랄까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학교 폭력 이제 피해 사실이 신고가 되면 대부분의 학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바로 신고 접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안이 이제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사실 첫 번째이기 네. 때문에 사안 조사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 있는 전담 학교 폭력 교사들이 사안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학교 폭력 전담으로 하고 있는 조사관들이 파견을 해서 이제 현재는 사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현재 그 조사관 제도가 이제 아무래도 실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조사관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면담하는 정도에서 거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이 조금 깊이 있게 사실 조사를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면서 이제 자료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상임을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그 학교 폭력에 관한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심각하니까 요즘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뭐 OTT 이런 데서 많이 방송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보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학교 폭력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뭐 지난 학창 시절에 그냥 사소한 얘기거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 이 심각성을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라면 대부분 가해자나 피해자나 학생이에요. 이제 미성년자죠. 청소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 교육이라든지 사법 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그 피해가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거나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당국이나 사법 시스템에서 학교 폭력을 대하는 어떤 그런 그 자세랄까요? 네. 좀 잘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사실 교육 당국과 뭐 행정 당국, 그다음 사법 당국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은 이들 기관 간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어떤 피해 학생의 문제, 가해 학생에 대한 뭐 처벌과 훈육, 뭐 교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사안이 노출됐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그 저변에 더 많은 학생들이 어쩌면 고통받고 지금 힘들어할 수 있고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되는 미래 세대에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충남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은 네. 예방 교육, 뭐 사안 처리 지원, 심리 치유 지원 이런 식인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을 하겠다. 그런 부서를 운영하겠다. 두 번째는 사안 처리 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절차적인 어떤 진행, 그리고 심리치유 지원팀은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네. 계획이라는데 사실 경찰이라든지 법원과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도교육청 자체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과 그런 조직과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경찰 단계에서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역의 상담 기관으로 보내셔서 이 친구들을 또 다시 회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법원에서 이제 보호 처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한 연장성산에서 놓고 지역사회 어른들이 같이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바로 앞에 대책과 조직의 개편 이런 것들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알림이 앱을 만들어낸다는 점. 그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좀 멀리 보고 사안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어떤 시스템의 작동이 좀 미흡하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여지원 변호사님께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법적 장치는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을 뭐 예방하기 위한 아니면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 절차가 있고 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2차 피해 지금 네. 청양 사건 같은 경우는 2차 피해가 가장 컸다라고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학교 폭력 사건들의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2차 피해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2차 피해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소문에 민감할 나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이런 학교 폭력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분리 조치 시행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다 지도합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2차 피해가 된다. 네. 그렇게 항상 지도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심의하면서 항상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항상 이 아이들을 감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본인이 피해 입은 사실을 누군가에게 고민을 친구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 폭력을 신고당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을 뭐 부모님이랑 상의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아름아름 조금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처분 중에 임시조치, 긴급조치라고 해서 피해가 심각하거나 피해 학생이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뭐 반을 교체한다라든지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다 이미 소문이 나버리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배제한 채 우리가 2차 피해 하면 안 된다, 2차 피해 있는 거 전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가? 교육 당국에서 나름, 학교에서 나름 지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고려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2차 피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선미 센터장님께는 그러면 이제 2차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현실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이 사건이 생기게 되면 과연 누구를 먼저 봐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누가 가해자냐, 이래서 찾아서 가해자를 어떤 처벌을 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대응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지금 피해를 입었냐는 것부터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피해자가 경험한 그런 고통, 관계에 대한 침해를 먼저 우리가 좀 앞서서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가해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반성, 그다음에 책임성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학교 폭력은 이제 가해와 피해라는 양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뭐 징계, 처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뭐 또 다른 범죄로 확산하는 걸 이제 막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심의 기준, 이번 청양 사건에서도 뭐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고 퇴학 절차를 밟기도 이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지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그 어떤 심의 기준 적정하거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 현재 이제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이제 학폭위 처분을 내릴 때는 어떤 게 임의적으로 이제 심의위원들이 처분을 내리지는 않죠. 당연히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어떤 학폭위 사건이 접수가 돼서 심의로 올라오게 되면 과연 이 사건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가? 부터 이제 따져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안 되는 사안일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면 그러면 이 가해 학생에게는 이제 적정한 처분 조치를 내리고 피해 학생에게는 또 보호 조치를 내리는데, 그 가해 학생에게 처분 조치를 내릴 때 가지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6가지 기준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사 기준으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그다음에 선도 가능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한 끝에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가해자 징계와 심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6가지 기준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도선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현재 징계 제도로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되면 뭐 나중에 학교로 복귀할 수도 있고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현재 어떤 징계 제도가 그런 구조를 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공감하고 계시고요. 저는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대한 담론으로 또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런 징계라는 것은 학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사실은 학생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이 사건이 종결되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데까지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입니다. 실제 학부모가 우리의 아이를 또는 피해받은 아이를 또는 우리 아이가 왜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했을까에 대한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징계라는 어떤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징계 절차 내에 학생은 치유와 화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적인 참여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과 존중에 대한 뭐 참여, 토론, 그다음에 이해를 굉장히 의무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본질적인 문제 해결도 이루어지겠고 자녀들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기 때문에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육의 3주체라고 하죠. 학생, 교사, 학부모. 네. 이 주체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가해 학생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교화돼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그 건강한 사회인으로 이제 성숙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가해 학생 징계 이후에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 지원이랄까요? 그러니까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센터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 징계 절차가 과연 피해자의 회복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가를 먼저 저희들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런 피해를 다시는 만들지 마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사실은 가해자가 많은 저희 상담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그거를 자기가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좀 저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책임감까지 이어지는 거는 불가하다. 그렇게 본다라면 그 후속 조치로는 가해자가 과연 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책임을 져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책임성을 좀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징계와 심의 기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사회나 학교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얘기가 이 촉법소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학교 폭력은 미성년자,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촉법소년 현재의 어떤 촉법소년 제도 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두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그 14세 미만이라는 점이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로 우리 사회에서 뭐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는 14세 미만,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근데 과연 그 14세라는 나이가 현실과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수년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째, 이 중대한 폭력 행위가 사실은 이 촉법소년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굉장히 입에 담기도 힘든 수준의 중대한 폭력 행위가 과연 형사 책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어떤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이런 중대한 폭력까지도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재의 소년 보호 처분이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을 좀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뭐 많은 그 실무자들께서는 현장에서 열악한 뭐 인력과 예산 또 조직의 운영으로 나름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소년 보호 조치, 사실은 이 소년범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이들은 보호하고 회복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 정부 차원의 예산이라든지 조직, 그러니까 보호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보호직을 과연 선호하는가, 그리고 보호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 소년들의 선도와 또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진심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볼 때는 반드시 예산과 조직, 그리고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민간에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 좀 정책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촉법소년제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 여지원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좀 법적인 그런 문제를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이제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는 많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현재 이제 현행법에서 지금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 이제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소년범이라고 해서 그 일종의 처분을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일반 형사법에서의 처벌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두지만, 하지만 일정 부분 보호 처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호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무슨 위탁 교육, 그다음에 뭐 사회봉사뿐만이 아니고 일심 구속과 같은 형태인 그 소년원 송치도 있거든요. 일부 학생들이, 만약에 미성년자 학생들이 소년원 송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실은 효과적일 수 있고, 만약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인 학생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약한 형벌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그 형사처벌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현행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호 처분을 조금 더 잘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부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가 이제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 안에서 좀 적절한 그런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선미 센터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그 상담 쪽을 많이 이제 하시니까 이렇게 상담하시고 현장 업무를 하시다 보면서 느끼시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뭐 쟁점이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현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과연 그 연령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처벌 수위를 좀 높인다고 해서 과연 촉법소년 문제의 그런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할까? 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아이들이 그 처벌을 받는 게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약간 설명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현장에서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처벌을 강화하거나 연령을 좀 조정하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청소년들을 낙인을 찍는 그러한 역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낙인을 찍음을 받게 되면 사실은 지속적인 범죄 행동을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경험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촉법소년의 그런 제도의 진짜 쟁점을 봤었을 때 과연 이거는 좀 법적인 처벌로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청소년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이거는 벌을 받아라기보다는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피해를 받게 돼. 라는 그러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가해자,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 그 처벌, 징계 이걸 말씀을 드렸고 촉법소년까지 좀 짚어봤는데, 이 학교 폭력의 당사자는
피해자 아닙니까? 이 피해자가 제일 이제 괴롭고 힘들고 이제 그런 차원일 텐데 이 피해자에 대한 뭐 어떤 대응, 지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을 뭐 학교도 하실 테고 교육 당국에서도 이제 하시고 뭐 여러 지역사회에서 하실 텐데 과연 이 피해가 나타났을 경우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두선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그 학교 현장에서 그 기존에 이제 학폭 담당 교사분들에서 그 학폭 담당 조사관 제도로 또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제도이겠지만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어른이 교사여도 좋고 또 외부의 전문가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신 분이 계셔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나 학급 안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책임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네. 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경미한 사안에서부터 지금 교내의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아이들끼리의 어떠한 문제 그리고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는 뭐 단톡방에서의 어떤 좀 힘든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뭐랄까요?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사관 제도라는 것이 유지를 할 것이라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학생들과 생활하는 그러니까 뭐 교과 수업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교 폭력이 또 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러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게 상담 업무라든지 진로 지도 업무라든지 그런 어떤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 안에서의 상황을 잘 살피고 학생들과 이제 교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때로는 장난도 치면서 정말 학교 안에서의 지금 문제, 학급 안에서의 문제를 평상시에 인지하고 있어야 학교에 책임 있는 뭐 교장, 교감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의 어떤 지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상담기관의 전문가들과의 어떤 협의, 논의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인 해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외부 기관의 어떤 상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부 기관의 상담 업무를 직접적으로 센터장님께서는 보고 계시잖아요. 네. 피해자에 대한 각종 사례 상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예, 예.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 피해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피해자들을 좀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좀 주로 하는 얘기들이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도 자기를 많이 탓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분명히 그 가해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귀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는 그런 대화 모임을 네. 진행을 하게 되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다음에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그런 자리를 네. 되게 많이 기다리시고 사실은 가해자의 그런 진정 어린 사과, 그다음에 가해자의 책임을 들었을 때 피해자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회복 지원에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상담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는 가해자한테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피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려면 이제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상담도 네.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어서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화 모임을 직접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를 어떤 누군가가 알려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 잘못했잖아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실제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아 내가 정말로 저희한테 저렇게 심각하게 저와의 존엄성을
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정성을 내가 침해를 했구나라는 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오히려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누군가가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봐야지. 네. 그리고 내가 저 피해자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꼭 얘기해야지. 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좀 많이 경험을 해봤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경우 내가 한 행동이 장난이 아니라 범죄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해줄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그 지금 이제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접근 금지 등 다양한 어떤 실효적 장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작동은 뭐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학폭위에서 그 접촉, 협박, 보복 금지라는 조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 중에 하나인데요. 2호 조치라고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는 보통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2호 조치만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다른 주된 조치를 내린 이후에 필요시에 이제 이런 그 접촉 금지 등을 부과해서 병가해서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피해 학생이 두려움을 호소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조치를 내릴 때는 보통 이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이제 학교 졸업식까지로 아예 시점을 정해서 조치를 내리는데요. 이제 조치는 잘 내려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걱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우려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실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사실 달려 있는 거죠. 뭐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접촉하지 않게 할까? 생활적인 측면에서 아마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가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의 문제도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교 밖에서의 접촉까지는 학교에서도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내려진 이후에 과연 특히 2호 조치 같은 경우엔 기간이 길고 하니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좀 주기적으로 네. 모니터링을 하면 학교에서 조금은 더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의견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은 발생을 하고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학교 폭력을 방치하거나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교육 당국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도선 교수님 뭐 어떤 연구라든지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어떤 지역사회, 교육당국의 역할을 할까요? 네. 어떤 걸 좀 제시해주고 싶으신가요? 우선 뭐 우리와 문화적인 여러 여건이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 등을 작동시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지역에서 중대한 문제부터 경미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에 거의 가용한 모든 자원이 협업을 합니다. 이제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죠. 네. 교사, 학생, 부모 또는 뭐 종교 단체에 있는 분들 모든 상담 전문가들까지 모여서 이 사안이 종료돼서 이 학생이 잘 지내는 것까지 관찰하고 논의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학생에 대한 가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와 지원에 대한 것들은 많은 제도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하나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지금 대화 프로그램 이런 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리포트를 쓰고 또 전문가하고 다시 상담을 나누면서 내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 등을 좀 제도화시켜야지 그냥 학부모님들이 시간 되시면 오세요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학생의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되겠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해결의 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의무적으로 그럼 직장에서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도선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선미 센터장님께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은 피해를 낳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도와야 한다라는 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지역사회에서 좀 공동체적이고 좀 윤리적인 접근으로 이 학교 폭력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여지원 변호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지역사회의 역할, 제도적인 개선,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변호사이면서 네. 학교폭력위원회인데 위원인데 여러 학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학교 폭력은 예방하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당국은 보다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교육을 실천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의 네. 프로그램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역 사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은 네. 자녀분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교우 관계에 대해서 인성 교육을 열심히 해주셔서 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학교 폭력 근절될 수 있기를 네. 희망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학교 폭력은 단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은 무너지고 미래가 꺾이는 문제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교사나 교육 당국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결국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 이젠 지역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